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게 있다면서요? 최악의 독감이래요. 네, 미국에서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네. 8천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이번 겨울 시즌에 발생을 해서 현지에서는 10년 만에 최악의 시즌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세상에 1,500만 명이 감염이 됐네요. 이 중에 8,200명이 숨지고 합병증으로 입원한 환자도 14만 명이 넘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전문가들이 감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가 평소에 너무 과소평가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거의 매해 나오잖아요. 네네, 올해 그렇죠. 조금 미국에서 좀 심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결국 했어요. 그렇습니다. 긴급위원회에서 아주 오랜 시간 회의를 한 끝에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국제보건 규정에 따라서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서 다른 나라의 공중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할 때 선포가 되는데 앞으로 WHO를 중심으로 이제 방역의 총력전을 펼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공중보건 조치가 강화되고 자금, 의료진, 장비 지원도 확대가 됩니다. 근데 이 뒤에 이제 얘기를 또 달았죠. WHO가 이번 조치가 결코 중국을 믿지 못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이례적으로 교역과 이동을 제한하는 걸 권고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중국의 대처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WHO가 투자금을 많이 내겠다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지적은 계속 나왔었어요. 그렇죠. 비판이. 네네. 이 사무총장이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네네. 이게 이제 이디오피아 비롯한 아프리카 쪽에 중국이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눈치를 본다. 계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상사태 선포했는데 또 거기다 토를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도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짚었었고 또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미 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늦었고요. 이번에도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얘기보다 중국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 뒤에 사족 얘기를 더 길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또 한 번 받고 있습니다. WHO는 좀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해서 입국을 거부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오늘 중의원에 출석해서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교도통신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정오 현재 일본의 감염자가 14명이에요. 저 중국 밖에서는 지금 태국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조치가 가능한 지정 감염증으로 분류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워낙 시행 시기가 2월 7일이었는데 이제 사태가 급박하니까 2월 1일로 앞당겨서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 정부의 3차 전세기가 오늘 오전에 또 도착을 했어요. 149명을 태우고 왔는데 이 중에 9명이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남은 사람이 140여 명 정도인데요. 다음 주쯤에 4차 전세기를 파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4번 파견을 해서 이제 다음 주쯤에는 다 데리고 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이제 가지 말자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흘 전에는 후베이성에만 최고 수준인 4단계를 발령했었거든요. 그 밖의 지역은 3단계였는데 이제는 중국 전역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4단계를 적용해서 여행을 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 그런 수준의 경보를 발령한 겁니다. 일본도 오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중국 여행을 피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지금 미국 행정부는 좀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대통령 직속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다음 달 3일쯤에 전세기를 추가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마스크 대란이라고 하잖아요. 마스크 산업 굉장히 바쁘다고 하는데 가격도 굉장히 폭등을 했고. 근데 우리 CDC라고 하는 질병예방통제센터. 미국의 CDC에서는 손을 씻으라고 마스크 사용을 별로 권장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고 있다. 이제 미국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쓰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 열과 기침의 증세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베이성에 있는 게 아니라면 일반인이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해석도 덧붙였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면 범죄자라고 느껴서 좀 위협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유지에 실수로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다가 강조로 간주돼서 총을 맞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문화적 배경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는 뭐 좀 아프면 집에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나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아픈데 왜 나가냐 이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나가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아파도 학교 꼭 가야 되고 꼭 가야 되죠. 개근상 타야 되고 막 이랬는데 미국은 아프면 학교 오지 말라고 그렇죠. 왜 돌려보내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러면 집에 있어라. 그렇죠. 뭐 약간 이런 약간 문화적인 차이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유럽에서 동양인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탈리아 얘기를 가디언지가 보도를 했는데 중국인들이 이제 인종차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네치아에서 어린이들이 지나가다가 2명의 중국인 관광객에게 침을 뱉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폼페이 유적지에서는 중국인 입장 거부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이라고 조수미 씨가 졸업한 곳인데 여기서 지금 동양계 학생들의 수업 참석을 전면 금지해서 이건 과잉 대응 논란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500년 된 곳인데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굉장히 오래된 곳인데 이렇게 그냥 뭐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동양계면 다 오지 마라라고 한 거니까요. 논란이 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신종 코로나랑 관련이 없는 중국 여성 사진을 일면에 싣고 황색 조심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은 거예요. 근데 이게 동양인을 비하하는데 황색 이런 게 좀 주로 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렬한 항의를 받은 그런 사태도 있었고 지금 동양인에 대한 차별 행태가 느니까 SNS를 중심으로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는 운동이 프랑스에서 확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와중에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브렉시트 결국에는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영국이 이제 유럽의회가 29일에 EU 탈퇴 협정을 비준을 했거든요. 압도적인 차이로. 그래서 영국 시간으로 1월 31일 오후 11시가 되겠고요. 유럽 기준으로는 다음 날 0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8시를 기해서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EU 회원국 지위를 즉각 잃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에서 의결권, 발언권을 가질 수 없게 됐고요. 이제 EU는 27개국 회원 체제로 남게 됐습니다. 93년에 EU가 출범했거든요. 탈퇴한 국가는 영국이 처음이고요. 올해 말까지 이제 전환 기간을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동안 무역 협정을 포함한 미래 관계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데 이 협상은 3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 와중에 이제 뭐 스코틀랜드라든지 북아일랜드 이런 쪽에서는 뭐 독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슬슬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현실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 본 정부가 영국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주민 투표는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스코틀랜드는 워낙 잉글랜드랑 우린 다르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EU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스코틀랜드가 유난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EU 회원국으로 남아서 계속 그 무역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지금 스코틀랜드 의회가 29일에 이미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행이 실제로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6년 전에도 있었던 걸 제가 한번 했었죠. 근데 그때는 부결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쪽도 상당히 뭐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 문제가 거긴 걸려 있잖아요. 아일랜드는 지금 EU 회원국인데 북아일랜드는 이제 영국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면 그럼 여기서 검문을 해야 되냐, 통관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두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좀 이동의 자유가 없어지게 된다면 아일랜드 섬의 통합을 추진하는 북아일랜드 공화국군, 즉 IRA 같은 무장 세력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까지 지금 아일랜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말까지는 어쨌든 뭐 트랜지셔널 피리어드라고 하나요? 그렇죠. 전환 기간이 필요한데 근데 너무 빠듯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거 브렉시트 한다고 하고선 지금 벌써 몇 년 만에 한 건데 그렇다면은 이 전환 시기 동안 뭐 얼마나 다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잘 모르겠네요. 자. 영국 여권 색깔 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진홍색이에요, 지금. 근데 30여 년 만에 예전에 쓰던 색깔 파란색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EU 회원국이었을 때는 이제 진홍색으로 바뀌었는데 파란색 여권이 1921년에 도입돼서 88년까지 사용됐던 적이 있대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진홍색 여권 당장 쓸 수 없습니다는 아니고요. 이제 전환 기간이 있으니까 서서히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다가 앞으로 영국 여권 하면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사진이나 기사를 보니까 일단 뭐 감격의 눈물 막 이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서 우리는 떠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네, 뭐 기대했던 거기 때문에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세계 경제에는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보다는 사실은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큰 이슈라 갖고 네, 뭐 브렉시트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트래킹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준 웨싱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이와 관련된 뉴스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국 언론 노조 민주언론 실천위원회에서 우한 폐렴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보도하기를 실천해달라는 설명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뭐 알려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불러야 되는 이유 정확히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그냥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이 병명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명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명칭을 쓰는 게 맞죠. 그리고 게다가 한 국가와 그 국가의 문화, 습관 등이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나 어떤 인종을 표현하는 것을 이제 이런 전염병 이름에 넣지 않겠다라고 WHO가 이야기를 했으면 그 국제 기준을 맞춰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줄여서 말하기 좋으니까 우한폐렴이라 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말을 줄이고 싶다면 차라리 신종 코로나라고만 말하는 것이 낫다. 부디 제발 우한폐렴이라는 그 부적절한 단어를 계속 부족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메르스는 그러면 뭐였냐? 왜냐하면 메르스의 M2가 중동 미들리스트였잖아요. 네, 그때는 왜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가 없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이제 2015년에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이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정한 건데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지역 이름을 따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메르스에서 중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바람에 중동 지역이 실제로 굉장히 큰 차별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5년에 바로 잡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나오는 병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지역을 부각하는 이름은 절대 짓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군요. 2015년 이후 메르스 그때 이후로는 특별히 더 WHO에서 이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사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나요? 요즘은 저는 사실은 많이는 못 봤거든요. 다들 바꾸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두 개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편의상 우한폐렴이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그 종편 매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이라는 말이 상당히 이거 고집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요. 부적절하다 보고 특히 이게 중국에 대한 과도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굳이 우한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겠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그 발언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뉴데일리나 한국경제에서는 이제 그 청와대에서 우한폐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보도들도 있었어요. 이게 친중 성격이 강한 문재인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과도한 지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외국 매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한이라든지 차이나 이걸 쓰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아직도 뭐 CNN이라든지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경우 보면은 좀 쓰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럼 WHO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관행은 사실은 지역을 말하는 게 관행이었던 거죠. 근데 부적절한 관행이니까 바꿔나가자라는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 명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명칭뿐이 아니고 뭐 식문화 특히 이제 이게 뭐 박쥐에서 뭐 또 그 야생동물을 파는 시장에서 시작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중국인에 대한 비하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기사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이 일단은 유튜브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보면은 정말 무섭고 혐오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또 이 방송이나 신문에서 그대로 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일보의 박쥐 먹는 중국 여성 영상 확산, 인종 혐오 누린 루머라는 1월 28일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 보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보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현상들이 이제 중국인에 대한 비하를 목적으로 해서 중국의 식습관을 굉장히 비난하는 목소리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도 중국발 전염병 왜 많은가라는 그 만물상 칼럼에서도 식문화를 문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식문화 또는 조선일보에서는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라는 또 다른 칼럼에서는 이제 중국이 대응을 굉장히 느리게 하고 그냥 지나가길 바라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진 것이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식문화나 중국인에 대한 비하 모두가 사실은 이번 그 신종 코로나에 대한 대응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보도이고 혐오만 부추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국인도 그렇지만 중국 동포에 대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TV 네. 프로그램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개그 소재로도 상당히 많이 쓰이기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네네. 어떤 일정한 스테레오타입이 항상 있어 왔죠. 그 맞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에 대한 어떤 범죄인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뭔가 이제 미개하다라는 식의 이미지들을 정말 그동안 많이 우리 네. 미디어에서 다양한 미디어에서 이런 이미지를 심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혀 사실 이 사건과 상관없이 이 중국 동포에 대해서 마치 그들이 뭔가 전염병의 매개자가 될 것처럼 전염원이 될 것처럼 암시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부적절한 사례고요. 네.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헤럴드 경제에서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이라는 29일 보도를 내놨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대림동에 있는 시장을 다녀왔다라면서 르포 기사로 낸 건데요. 이 보도는 정말 다시 읽어드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심각한 저는 이 보도는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어느 시장을 가거나 다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매우 미개한 행동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예. 이 대림동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에 대한 보도는 사실 그런 여태까지 많았잖아요. 이런 식의. 네. 민원련에서 계속적으로 좀 이의를 제기를 해 주셨는지 이게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어떨 계획이신지. 저희는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네.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네네. 우리 안에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그리고 혐오를 쉽게 하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보도들이 나왔을 때 이게 포털에 이렇게 공개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매체에서 보도되지만 별로 화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아니고 포털에 아주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헤럴드 경제 보도는요. 사실은 다음 포털에 메인 화면 처음에 다음을 탁 누르면 뜨는 메인 화면에 네. 1시간 이상 첫 번째 보도로 첫 보도 톡 보도로 사진까지 해서 계속 실려 있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계속 확인을 해봤는데 1시간 넘게 계속 똑같은 자리에 이 보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보도를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보도는 최소한 걸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털이나 이런 데서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을 담은 어떤 보도의 행태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정부가 가짜 뉴스 관련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종류의 가짜 뉴스가 지금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예전 지금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네네. 예전의 사진들을 막 합성해서 보여준다거나
예, 다양한 가짜뉴스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이 먹는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섞는 그런 가짜뉴스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뭐 대거 들어오고 있다. 네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심지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식의 보도들도 사실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것을 막고 막지 않고 이런 것의 차원을 넘어서서 충분히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의 가짜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그 뉴스를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이제 그냥 궁금한데 정확히 어디서 나온 얘기였나요? 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치료를 받으러 입국을 한다. 이게 뉴스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퍼진 건가요? 일단은 연합뉴스에서 중신종 코로나 네네. 환자 3,000명 육박, 우한 탈출 500만 중 6,000명 한국인이라는 1월 27일 보도가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중국 제1제경망 바이두가 우한 지역의 지도 앱 사용자들의 동선을 분석해서 발표한 결과였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으로 6천여 명이 갔다라고만 했지 어디로 갔는지 등 아무 것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면 채널 A에서는 우한에서 6,400명 입국, 제주 비상이라는 이런 보도를 내놓거든요. 그러면서 더더욱이 제주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서 중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국인이 무비자 입국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시점에 6천 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모든 것이 추정인데 중국인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도 앱 사용자 동선을 분석해서 발표를 한 결과고 그 6천 명이 사실 어디에 갔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왜 왔는지.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하려고 한국으로 온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 처단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특히 이제 가짜 뉴스 차단한다. 뭐 알고리즘을 이용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우리 가짜 뉴스 항상 문제가 되어 오잖아요. 과연 막아질 수 있을까요? 막아질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네. 사실은 아직은 알고리즘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포털의 경우에도요. 지금 네이버나 다음 모두 알고리즘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악의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지금 굉장히 혐오 표현, 가짜뉴스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IT 대기업들이 발빠르게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연구하고 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가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허위 건강 정보가 담긴 게시물이나 사진이나 비디오를 차단하기 위해서 총력전에 돌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건데요. 페이스북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9가지 허위 사실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시행해서 관련 게시글을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위터도 이용자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해시태그를 검색한 내용을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해요. 유튜브는 자신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콘텐츠를 우선시하도록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 낮다라고 보고요. 아직도 허위 조작 정보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높은 조회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게 새로 나온 기술들이잖아요. 이런 어떤 제도를 좀 더 보완하면서 국민의 목소리 또는 우리 시민 모두가 이런 부적절한 정보를 퍼나르거나 소비하는 이 행태를 좀 조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뭐 플랫폼 자체의 노력은 있겠지만 아직은 믿기가 신뢰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고 시민의식을 가지고 좀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긴장한 가운데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 또 가짜 뉴스도 퍼지고 있습니다. IT 업계 핫소식 전해주시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빅데이터 분석을 네. 이만큼 해갖고 오셨어요. 빅데이터는 일단 커야죠. 그래서 빅데이터라서 빅하게 많이 갖고 오셨구나. 네, 자 그러면 분석하셨던 내용들 좀 전해주시고, 어디 다녀오셨다면서요? 근데.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안 그래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할 얘기 많으세요? 네, 실은 오늘 원래 그 교통방송 저희 PD님 작가님이 저한테 처음에 문자를 주셨었어요. 저희가 이제 해외를 갔다 왔는데 실은 이제 필리핀에 제가 설 때마다 이제 봉사활동을 이제 9년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 간다고 말씀을 안 드리고 해외 봉사활동 한다 이랬더니 저한테 문자를 주셔서 혹시 중국 갔다 오신 거면 이번 주 쉬시고 다음 주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필리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공항에서 정말 좀 무서울 정도의 무서울 느낌이 정도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귀국할 때의 공항도 그렇지만 탈 때부터 이미 이제 인천에서 나갈 때도 이제 마스크가 이제 공항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필리핀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아직 뭐 확진 판정이 많이 없음에도 필리핀에서 공항에서 넘어올 때도 다 마스크를 끼고 심지어 비행기 안에 마스크를 끼고 계시는 분이 있었고요. 가장 공포는 언제였냐면 입국하는 길에서 중국으로 오신 분을 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아예 나눠서 이쪽에 이제 열 검사하시고 마닐라는 이쪽으로 괜찮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부터 이제 그제 저녁에 와서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외부 활동을 하는데 이제 시내에서 할 일이 있어서 이제 버스를 타는데 무서우니까 아침부터 이제 마스크를 끼고 나갔어요.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버스를 탔더니 마스크를 안 끼신 분들이 더 많은 걸 보면서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더 무서워졌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이따가도 얘기 드릴 거지만 이 빅데이터 상에서 나오는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인데 SNS 언급량보다 뉴스가 너무 많아요. 뉴스가 너무 많다. 뉴스 언급량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뭐 SNS를 통해서 너무 듣지 말아야 될 얘기야, 혹은 뭐 안 들어야 될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서 가짜 뉴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뉴스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제가 이제 해외에 있을 때 이제 인터넷을 잠깐밖에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안 보고 포털이나 이제 일부 사이트들만 조금씩 봤었는데 거기만 보더라도 그 뉴스들만 보면 마치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 아니면 우리나라에 정말 큰 무슨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두려움이 가득해졌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언급량 자체가 엄청났습니다. 일단은 그 분석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신종 코로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뭐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우한 폐렴 많이 쓰니까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최근 한 달간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급량이 전체적으로 54만 8천여 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1월 2일부터 언급이 있었더라고요. 22건 정도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중국에서 폐렴 미스테리다, WHO도 조사에 나섰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었고요. 근데 이 얘기가 이제 폭발적으로 좀 언급이 증가하기 시작한 게 1월 20일부터였어요. 그러니까 1월 19일에 한 673건 정도였는데 20일이 되니까 6,000건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들을 봤더니 이제 소위 말해서 춘절 대이동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25일에 이제 24,000건으로 이제 언급이 이제 한 번 더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증상 없는 수수께끼 환자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또 이제 한국인 확진자가 뭐 상하이를 거쳐서 김포공항 입국했다라는 얘기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온다라는 내용들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26일, 27일에는 이제 실제 생활.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이러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특히나 최근에 이제 또 졸업식 또 여러 가지 시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일에 언급량이 최고로 급증을 했습니다. 10만 건이 넘었어요 하루에 10만 8천여 건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질병관리본부 공식 발표 검역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들어오는 문제와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29일, 30일에 이제는 이제 공식 발표 후에 언급량이 약간 줄긴 했지만 여전히 언급량이 많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의 어떤 비율을 좀 봤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 54만 건인데 그럼 이 54만 건 중에 국내에 있는 뭐 SNS, 블로그, 커뮤니티, 뭐 SN, 뭐 뉴스 등등, 그러니까 거의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그 미디어 채널, SNS 채널을 다 조사를 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 뉴스가 비율이 48%입니다. 그러니까는 뉴스가 제일 많았네. 우리가 제일 많이 떠들었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이슈들, 그러니까 정치 관련이나 사회 관련 이슈들의 일반적인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뉴스가 하나 나와요. 그럼 그 뉴스에 대해서 SNS나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NS에서는 뭐 어떤 정치 성향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커뮤니티가 많기 때문에 각 커뮤니티에서 자기가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하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적인 것들이 뭐 쇼핑이나 이런 것도 연관이 되다 보니까 네. 생활과 관련된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일단 그렇죠. 뉴스가 있으면 퍼져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예를 들어서 한두 건이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SNS 언급량이 뭐 대여섯 건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많거나 비슷한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네. 이번에는 뉴스가 48%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가 한 13%, 커뮤니티가 14%. 그러니까는 뭐 카페도 13%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뉴스가 너무나도 많이 쏟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9일, 30일에 데이터가 줄은 이유가 뉴스가 줄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28일에 그 중앙 이제 어떤 이제 언급들이 있었잖아요. 정식 보도들. 네. 그것들이 되고 나서 질병관리본부 공식 발표 날 이제 뉴스가 폭발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뉴스가 좀 줄어드니까 언급이 준 거지. 전체적으로 일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씩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전히 꾸준히 얘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뉴스가 정말로 27일, 28일, 29일, 30일 말도 안 될 수준으로 폭발을 했다라는 게 한 가지의 좀 특징적인 내용으로 이와 관련한 이제 얘기가 거의 다 뉴스로 사실은 커버가 돼 있고 뭐 네. 지금 포털 사이트 보면 대체로 탑으로 뜨는 뉴스들이 다 이와 관련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뉴스로 인해서 많은 것이지 SNS가 뭐 물론 뭐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네. 사실 상당수가 뉴스로 인해서 전파되고 있는 얘기들이다라는 네. 말씀이셨는데 좀 흥미로웠던 키워드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제가 채널별로 네. 보고 공통적으로 하나 나오는 키워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채널별로 나오는 이야기의 맥락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키워드도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SNS에서는요. 아무래도 그 실제 생활과 관련된 키워드들인데 예를 들면은 다른 데서 안 나오는 좀 대표적인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외출 또는 엄마 이런 키워드가 나와요. 엄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 제발 좀 마스크 좀 끼고 다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맨날 그냥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 걱정하는 얘기들, 혹은 무섭다, 혹은 뭐 안전, 뭐 방문 이거 이제 네네. 해외 가고 싶은데 못 갔다 이런 식의 이제 생활과 관련된 얘기, 또 맛집도 나옵니다. 맛집이요? 그러니까, 맛집 가고 싶은데 이거 못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 식의 이런 이제 생활과 관련된 얘기가 SNS에서 좀 나오고요. 블로그에서는 마스크 얘기, 가격, 정보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좀 정보. 네, 그러니까 마스크와 관련된 거고 커뮤니티에서도 뭐 관련돼서 사건에 대한 좀 증상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뉴스에서 좀 한 가지 특징적인 키워드가요. 네. 이제 다른 데에서는 그런 게 좀 잘 안 나왔는데 뉴스에서는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가능성. 상위권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다. 네.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뉴스 보도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보다 이럴 확률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인지 상위권 키워드 상위 20개 중에 가능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다른 데선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에서 좀 나왔다라는 부분도 이제 한 가지 좀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유튜브도 상당히 흥미로운데 네네. 유튜브에서는 대놓고 사망하다. 사망자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상위권으로 자극적인 나옵니다. 말들이 많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유튜브의 수집은 댓글이 수집된 게 아니라 제목과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본문 그리고 유튜브 제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위 제목으로 우리가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죠. 어그로를 끈다, 뭐 아니면 관심을 끈다 이렇게 뭐 표현을 낚는다, 하잖아요. 이런 말도 낚는다. 있죠.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인지 뭐 사망자, 감염, 심지어 이제 관련 주 이래서 뭐 주식과 관련된 뭐 이런 얘기들까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흥미로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지금의 상황을 잘 얘기해주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의심당하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전체적으로 좀 상위권에 나왔다는 것도 우리 상당히 의심당하셨잖아요. 흥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덕진 부소장님 네, 해외에 나갔다 오면 네. 의심을 당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의심 아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의심하는 만큼 또 남들에게 나도 의심당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키워드가 아마도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는가. 라는 얘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최근에 이제 열흘 사이에 영상이 한 6천여 개가 올라왔어요. 이거 관련돼서만. 그러니까 영상은 아시겠지만 이제 좀 다른 것보다 공수가 많이 들어서 만드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최근 한 3, 4일 동안 이 6천여 개가 거의 집중돼서 올라오는 패턴을 보여주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요즘에 또 논란이 됐던 게 코로나 몰카 논란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은 유튜버가 그냥 그러니까 그 코로나 환자를 추격하는 듯한 몰카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동대구역 광장에서 이제 지난 29일에 해당 영상을 촬영했는데 흰색 방진복을 입을 남자 2명이 코로나 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뒤쫓는 내용인데 이거를 네. 같은 장소에서 계속 반복해서 찍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을 이제 낚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연출된 상황이라서 그거를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경찰도 출동했는데 이 경찰 조사에서 시민들에게 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영상만 촬영한 거다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좀 얘기들을 했었고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거 도를 넘어섰다, 이거 엄중 처벌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뭐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의심 당하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정부 측에서 지금 가짜 뉴스에서 굉장히 강하게 뭐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글쎄요. 정부가 뭘 정책을 뭐 한다고 해도 얼마나 그게 이제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도 사실 뭐 미지수기는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들 걱정을 하고 또 우려를 하는 상황이라서요.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네, 설탕 한 스푼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모든 기사들이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씌워지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대림동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들이 엄마 대림동 가면 안 돼라는 말을 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좀 속이 상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많은 기사를 접할 수가 있는데 잘못된 가치관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됐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설탕 한 스푼님이 또 이거 잘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또 네. 악의적인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제재가 필요한데 정말로 겁이 나고 또 혹은 이게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다 해서 이렇게 전파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무조건 처벌한다, 통제한다보다 좀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또 정부 차원에서 보여주는 것도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하실 말씀 되게 많은데 또 역시나 반밖에 못 하시고 가게 됐어요. 네. 괜찮습니다. 분석한 내용은 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심계의 어벤져스가 모였다. 쏙쏙 들여다보는 여론 도사들. 이택수, 배종찬, 윤희웅입니다. 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는 여론 도사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 설 민심 혹은 뭐 추석 민심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그 이후에 이제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 향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도대체 왜 명절에 무슨 일이 있길래 그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정확히 왜 우리가 설 민심이나 추석 민심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명절에 여론이 네. 모아지고 확산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밥상에서. 그런데요. 그렇죠. 밥상에서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장터 효과라는 말을 이제 장터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시골의 5일장, 7일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 5일이나 7일마다 모여가지고 네. 온갖 소문들이 모여서 다시 확산이 되잖아요. 명절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전국 각지에 있었던 뭐 자녀들이 어쨌든 고향에 방문하게 되면 네. 지역과 지역이 결합되고 세대와 세대가 결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안에서 논의를 하면서 새로운 얘기들이 이제 다양하게 네네. 퍼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있기 때문에 명절 민심이 또는 명절 지나면서의 민심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이 효과가 상당히 컸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서울시장 했을 때 성과가 지방으로 확산되는데 그때 영향을 많이 줬다는 대표적 사례로 얘기하는데 네네.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정보 습득을 그렇죠. 너무 중요 잘하시기 자녀를 때문에 통해서 들을 이유가 사실 그래서 없어요. 요새는. 과거보다는 좀 많이 약화된 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명절 민심의 최고 전문가가 윤희웅 대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장터효과라고 하는 용어까지도 네네. 개발했는데 2002년, 2006년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는 명절 민심이 먹혔죠. 2002년 기억나실 겁니다. 네. 단일화되고 난 이후에 추석 명절 민심, 대체로 대통령 선거는 이 12월에 있으니까 네. 추석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총선과 지방선거는 특히 이제 총선은 설 명절 네. 민심을 영향을 많이 받는데 2002년에 단일화되면서 이해창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였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1위를 굳힌 것이 2007년 대선의 1년여 전 추석 명심에서 경제는
이명박이다. 그런 효과가 있었었죠. 그렇군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좀 있었죠. 뭐 요새 같은 경우는 누구나 사실 정보를 빨리 쉽게 습득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떨어지지만 예전엔 그게 상당히 강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설 지나고 나서 국정 지지율 여러 조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네, 저희 리얼미터 조사 결과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1,25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08명이 응답 완료했습니다. 우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는데요. 1월 5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주중 집계입니다. 긍정 평가가 44.9%. 2.1%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50.4%, 0.5%포인트 증가해서 50%를 넘어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지율이 빠졌다고 봐야 될 텐데요. 뭐 다른 요인들도 있었죠. 근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메르스 때도 한 뭐 5%, 6%포인트 막 급락했던 적이 있는데 뭐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 더 빠진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죠.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실시했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더 빠졌습니다. 4%포인트 빠진 41%.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작년 10월 4주차 조사 이후에 3개월 만에 최저치 타이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 50%였습니다. 역시 4%포인트 증가한 수치였는데 부정평가는 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갤럽에서는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총선 영입 인재와 예비 후보자 적격 심사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또 중도 보수 야권 통합에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또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지만 한국당 지지율도 좀 빠졌다. 같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귀국을 했는데 바른미래당 탈당과 동시에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히면서 또 보수 통합에 약간의 또 이제 걸림돌을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설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표님 해석에 조금 하나 더 붙이면 이게 어떤 정치적 이슈였을까? 왜냐하면 명절 이후의 민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 말고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아주 큰 변화는 아니에요. 이게 무당층이 많이 늘어났다면 저는 뭐 이런저런 이유, 뭐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도 나타났을 텐데 그것보다는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은 무당층이 무려 33%입니다. 이건 저는 먹고 사는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왜? 전국적으로 모여들었을 때 왜냐하면 이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너 일자리는 구했니? 취업 자리는 있어. 왜냐하면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졸업생들이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또 서울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늘어났다. 이건 최근에 또 부동산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라는 이야기가 설 명절 동안 가장 많이 부각된 단어였을 수도 있어요. 지방은 안 좋다. 야 이게 부동산 재택 가려면은 서울에 뭐 마용성에다가 집 한 채 사라. 이런 이야기 나옴직한 거죠. 그렇군요. 원래 사실은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무당층이 좀 없어지잖아요. 결집 효과가 있어갖고 근데 무당층이 이렇게 많이 이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늘어났다는 거는 이게 아직까지도 두 정당 모두 사실은 이런 분들의 마음을 잡지는 못하고 있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민심. 그러니까 민주당이 못하면 한국당이 올라야 되는데 한국당으로 가지 못하고 또 뭐 대선 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상위권으로 오르는 등 현 그 직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갈 바를 모르는 분들이 이제 무동층으로 많이 늘어나는 뭔가 대안을 찾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어제 저녁부터 사실은 그 실검에도 막 뜨고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황교안 대표를 제치고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어요. 뭐 거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뭐 글쎄 뭐 0.몇 % 차이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2위를 차지했고 두 자리 숫자였단 말이에요. 꽤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본인이 나오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대검에서는 자기는 그러니까는 빼달라고 총장을 빼달라고 했다던데.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도 몇몇 조사들에서 뭐 의미 있는 수치들 한 자리 수치이긴 하지만 나온 적은 있는데 이렇게 두 자릿수 그다음에 순위에서도 상당히 이제 뭐 두 번째 순위까지 선두 그룹
바로 이제 아래 상황인데 나온 것은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제 얘기가 많이 회자됐던 상황이고요. 네네. 이거 당분간도 상당히 이제 거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지금 어쨌든 제가 KBS에서 신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네. 이제 정부 기관들에 대한 신뢰를 쭉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 대한 신뢰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긴 한데 네.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뭐냐 건데요? 하면 진보층에서는 언론, 청와대, 정부, 사법부, 검찰 다 포함되어 있는데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진보층에서는 제일 낮아요. 그런데 보수층에서는 그 여러 기관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게 검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대한 인식이 이념 성향에 따라서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네네.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검찰의 수장이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상당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보수 주자들이 사실 경쟁력 있는 후보군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이 조사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많은 조사에서 이제 2위를 나타내는 그룹들이 있었지만 수치는 이낙연 총리랑 많이 전 총리랑 차이가 나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경쟁력이 확고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보수층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층 진영에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이 검찰 거기에 수장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비중 있는 차기 아니, 정치인으로 받아들이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 그렇습니다. 조사에서 더 눈길을 끌었던 거는 보수층보다 중도층한테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윤석열 총장이. 무당층이죠. 예, 무당층.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윤 총장이 대선 후보로 본인이 나설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근데 무당층은 왜일까? 무당층은 보수 성향이 강하거든요. 이 무당층을 속성을 이름 지어라 그러면 이름 붙이라 그러면 저는 샤이 보수예요. 샤이 보수. 그 샤이 보수가 누구냐? 반문 반황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싫다.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하고 네네. 황도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지를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확보를 한 거거든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게.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사람은 누구냐? 황교안 대표일 겁니다. 이렇게 제가 되면.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누가 더 위기 의식을 느낄까? 민주당일까? 아니면 자유한국당일까? 어디가 더 위기 의식을 느껴요?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배종찬 소장은 자유한국당이다. 네. 그렇죠. 한국당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 측에서는 당연히 네네. 위기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실 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가 좀 무기력해진 이유는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실 4+1 그 체제에서 그 제대로 막지 못하고 네.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데다가 황교안 대표는 더욱이 원외였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중심으로 투쟁을 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무당층에서는 이 정치권 외에서 민주당하고 혹은 청와대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싸우는 투사를 떠올렸을 때 그 이미지가 윤석열 총장한테 투영이 됐다. 총장이 이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죠. 네. 지난 갤럽 조사에서 아무튼 주관식으로 하면서 네네. 제일 먼저 등장을 했고요. 네. 갤럽에서 아무튼 조사에 등장시킨 이후에 지금 다른 조사기관에서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는 건데 다만 현직 총장을 여론조사에 이렇게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럴까요? 본인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네. 또 유권자분들도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아무튼 주관식으로 한 이제 조사 결과에서는 아무튼 윤석열을 꼽는 유권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사기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뺄 수도 없는 것이기 어쩔 수 때문에. 없긴요. 이게 나갖고서는 네. 이 정도로 화제가 되는 거면 조사기관 측에서는 땡큐죠. 안 그래요? 배 소장님 본인 계시던데 않았던 거. 과거에 또 대중의 관심을 많이 모았던 인물이 유시민 노무현전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본인이 거부한다고 해서 사실 여론조사 기관에서 뺄 수는 없는 것이 그렇죠. 또 그 관심만큼 조사 결과에 대한 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있기 때문에 본인 이야기에 손살을 칠 겁니다. 이거 왜 하냐. 네, 지금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택수 대표님 네. 지금 18살 이상 유권자도 네네. 포함이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이번 조사 결과를 갤럽도 그렇고요. 18세부터 이제 포함을 시키기 시작을 했는데 네. 20대하고 이제 18, 19세 포함해서 봤을 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3, 40대는 민주당 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많은 세대인데 네네. 20대는 60대만큼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요. 네. 최근 들어 높아졌죠.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도 한 10%포인트가량 높아요. 다른
40대는 긍정평가가 높고 50대는 팽팽하고요. 60대는 부정평가가 매우 높고 20대도 적지 않게 높아요. 10%포인트 가량이면 그러면 이제 19세에서 29세까지의 이 성정과 비슷한 18세가 포함이 됐다라는 점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조금이라도 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표님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좀 이태수 대표께 질문을 드리고 시간 싶은데 없으니까 빨리 시간이 하세요. 없습니다. 이게 20대는 남녀간도 다르잖아요, 대표님.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는 남녀간에. 18세만 떼놓고 보면 어떤지 18세와 19세부터 29세와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표본수가 너무 작지 않아요? 한 저희가 뭐 2%도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전체에서. 질문을 할 때 18세에서 29세를 그냥 통으로 묶어서 보기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이제 나이 그게 이제 통으로 했기 모바일 때문에. 자기입식 조사를 할 때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해서 이게 이제 좀 낮아지면 유권자 연령이 낮아지면 어디에 도움이 될까라는 얘기를 좀 우리가 해봤었는데 예전에 지금으로서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그 마음은 20대와 비슷하다고 본다면은 민주당한테 이렇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론 도사들과 함께한 여론 풀어내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앞으로 2시간 하면 안 되나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여기 앞 밖에 계시는 PD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윤희훈 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마스크, 손 세정제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서울시가 관련한 물품의 가격 인상과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사재기 그리고 부당한 판매를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불안감이 커져가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8시 45분에 김포공항에서 전세기 한 대가 더 출발한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이면은 귀국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6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